네, 그럼 지금부터 2차 면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질문 다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저기 집성청 풍경 중에서 마을에 의미 있는 나무라든가 보호수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배나무만 많이 있었던 건가요? 네, 아마 몇 개의 나무가 있는데 보호수에 지정은 안 됐고 노인네들이 이제 그늘을 만들고 그런 나무는 있었는데 뭐 다 없어져가지고 저거 그리고 우물이 이제 동네 우물이 우리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먹고 그랬는데 그 한가운데 이 우물이 이제 한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공동우물이었나요? 네, 공동 우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몇 개가 있었죠. 저 너머 동네 저쪽에 여기 이제 큰 동네는 이 한가운데 있었는데 대부분 그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길어다가 먹고 그래 다음에 각자 이제 집에다가 앞마당에 대부분 이제 한옥집이니까 앞마당이 있죠. 네네. 앞마당에다가 우물을 파고 또 그 펌프를 받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되는데 내가 막 중학교까지도 그 큰 우물에서 큰 우물이라고 그러는데 큰 우물에서 우리 물을 떠다가 먹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빨래터도 따로 있었나요? 이 빨래터는 여기가 이제 지금은 다 없었는데 개천이 이제 이 봉화사대대로는 요 가운데 개천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쪽에 중화국민학교 쪽으로 가는 게 있었고 여기도 개천이 이쪽에 있었고 저쪽에 있었는데 그 물이 내려올 때는 그게 이제 이게 빨래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집안에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가에다 사방으로 이렇게 이 콘크리트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빨래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마 내 중학교 때 아마 우물을 팠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중학교 때면 아마 1954, 3, 4년쯤 그때쯤 나 우물을 판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들 이제 이 우물을 파고 이 펌프, 수동식 펌프를 아마 넣고 그때 많이들 했을 거예요 아마. 그 공동 우물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그래 지금 이건 여기서 어디쯤이라고 하면 중랑구청 뒤쪽으로 아니죠. 내가 보면 요 앞쪽에 여기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고을론이 쭉 내려오는 게 있었거든. 고을론 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게. 근데 그 물이 참 좋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보면 그 물이 많이 나고. 그걸 이렇게 돌로 쭉 이렇게 싸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 위에는 이렇게 이 세면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물이 그렇게 좋았던 걸 큰 우물이라고 있었죠. 네. 그러면 선생님 그 봉화산 도당구 보존위원회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 도당굿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그게 역사를 그게 확실하게 그게 조상 때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우선 치성이 먼저 했을지 몰라요. 근데 치성이 그 위에 동자상을 그 사당 안에 동자상이 있어요. 네네. 산신각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산신각 안에. 그래 이게 뭐 어떻게 돼서 동자상이 있나 이런 거를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 그때도 그 사당을 다니고 그랬다니까 그때 무슨 이유로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게 봉화대를 올린 것이라고 그 얘기해서 여기 137고지인데 여기서 남산으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불암산으로 연결이 되고 막 이런 것이 북방에서 오는 봉화대가 있었던 건데 그 봉화대가 있었다면은 혹시 불교에서 그 산신각 같은 거를 하진 않았을까? 그것이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내 추측이지. 그 전통적인 이런 건 그 할아버지부터 그냥 내려왔다는 건 알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치성이라는 게
이제 이 소치성인데, 네네. 예, 그 소를 잡아서 올리는 거죠. 네. 올리고 거기서 이제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무속인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주도를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치성을 드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300년 뭐 400년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실질적인 어떤 서류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쭉 내려온 거예요. 그냥 내려와서 조상이 하니까 이제 계속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종교인 건 뭐냐. 우리 아버지도 날 결혼식 전날 새벽 4시에 날 기불고 올라가서 거기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아주 내가 혼났는데 그 전날 술도 먹고 그러다 가지고 그냥 새벽에 깨가지고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종교화가 된 그런 거죠. 이게 보면은 이제 이 1년에 한 번씩 풍습 때 고사를 지내죠. 우리 어렸을 때는 꼭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네네. 그 고사를 지내고 정초에 꼭 봉어산에 치성을 드리러 가요. 어느 집이고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곡물도 좀 바친다든가 돈을 좀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꼭 우리 어머니들 1년에 또 뭔가가 집안에 뭐 좀 언짢은 거 같으면 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오고 막 그래 하셨거든요. 그래 그게 하나의 종교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게 아마 우리 윤 씨네가 아마 그 주도를 했고 이 묵동이나 저쪽에서는 그걸 올라오질 않았어요 옛날에. 중화동도 뭐 그리고 황천말에서 이제 몇 집이 그걸 오기 그랬는데 내 어렸을 때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서 그저 계를 하는데 계를 들은 사람이 황천말에 몇 사람, 중화동에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묵동 저쪽에는 따로 있어요. 선앙당 같은 게 뭐 따로 있고 네네네.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우리 집안이 주가 됐다고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세에는 이제 이 천욱이 그 아버지가 거기에 그 요사체를 지었죠. 네. 자비를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네네. 저걸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것도 불문율에 꼭 참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예. 그래서 그걸 꼭 참석을 해. 한 집에 하나씩 꼭 참석을 하고. 그래서 어려서 나도 거기 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머리나 이제 부속 이런 것들은 끓여요. 큰 가마솥을 걸어. 지금도 그 가마솥 그런 게 있지만 끓여가지고 밥을 해서 거기서 식사하고 술도 넣고 그 유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 때는 그게 그 몫을 가져오죠. 고기 몫인데 이 고기가 부위마다 다 들어가야 돼. 요만큼씩이라도 예. 골고루 해서 이게 이제 한 집에 몫이 돼가지고 가지고 그 어머니는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한 식구가 다 너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그 맛있으니까 또 그런데 고기를 옛날에는 잘 못 먹었잖아요. 못 먹었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렸을 그럴 수도 수 있죠. 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내가 어렸을 때 6.25 때 그때 6.25 중학교 때까지 난 고깃국 먹어본 적 별로 없는데. 예, 그런데 이제 생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굴비 이제 굴비 뭐 이런 것들을 사놓고 미역 뭐 이런 것들에서 음식이 소고기를 빌려고 뭐 돼지고기는 이제 가끔 동네에서 잡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한두 마리는 다 길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놀아서 이제 먹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거는 있어. 돼지고기는 이제 소고기 그렇게 뭐
이제 제사 때 그래서 제사에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지? 산적으로죠. 소고기를 산적으로 그건 꼭 해야 되니까 그거 한 조각 먹는 게 어렸을 때 그 욕심이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럼 선생님 그 도장꽃이나 소치성이나 이런 거는 다른 집성촌에서는 안 했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집안이 추가됐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신내동 사람들, 그래서 신내동도 이제 그때쯤은 한 10% 정도가 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노동력이 필요한 곳이니까 외부 사람 들어왔을 뿐이 없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서로 이 상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초면은 집신박기라고 해서 집집마다 이게 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집안 사람들은 잘 안 한 걸로 나 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제 그 사람들 가면 이제 돈을 준다든가 뭘 이제 뭘 이거 내놓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이 거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죠? 멤버들이. 또 그걸 장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나 못해, 이게. 그 멤버들인데 그 멤버들이 이제 돈을 좀 만들어 쓰고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내동에 이제 새로운 길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크게는 일제 때 신장로, 신장로가 생김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은 마차가 그런 다닐 수 있는 그게 됐죠. 그 마차가 그 수송수단이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게 됐죠. 그리고 문물이 이 나무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 저쪽 양주 저쪽 포천 이쪽에서 일로 그 길로 해서 일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문물의 교환이 많았죠. 그리고 길을 따라서 전선대가 생겨가지고 신내도 일제 때 전기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상당한 아마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독공장 그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독공장이 생긴 첫 번째 원인은 진흙이 있었다니 흙이. 네네. 네, 흙이 났다는 게 그 첫째주고 또 두 번째는 아마 신장로 때문에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일제 때. 교통이 편하니까 들어올 수도. 네. 그게 여러 가지 그 이동이 결국에 서울로 가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장독이고 큰 독소부터 조그만 것까지 다 만드니까 그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장독대는 전부 그게 있어야 되니까. 집집마다 있으니까.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독공장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서울에 큰 시장을 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잘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선생님, 파평윤씨 집성촌의 번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금전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 때죠. 네, 우리 아버지 때 결국 그 영농 기술 그리고 배나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 일본 사람한테 배운 거죠. 그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컸던 거고, 결국 이 옹기 공장이 오므로서 이 공장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의지해서 상업을 한 사람도 있어요. 네네. 네, 떠다가 놓고 판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도 일제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주류면허를 땄는지 모르지만, 구리면에 주류면허를 가져서 아버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를 하는. 그래서 이 상업이고 돈을 버는 걸 우리 아버지 때 가장 알았다는 것이 아마 그 본성기일 거고, 그 재산들이 상당히 그래도 모아놓기 때문에 우리 때의 이 자식들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적으로 그렇게 30년을 묶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내동 집성촌 위주로 개발이 되는데 이게 뭐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 상황은 저 건축을 일체 안 됐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일체 개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한 3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신내동의 그 파평윤 씨 그 주거지 이렇게 몇 군데만 빼고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전에도 그 개발 계획에서 이렇게 빠져서. 아, 그건 그 후의 얘기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이 아파트 중에 9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한 네네, 25년 90년대. 됐으면 네네. 95년도 됐을 거예요. 네네. 그때 이거를 다 짓고 여기 신길이 나서 여기도 뭐 건축이 그때서 이런 것들 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이 촌인데 그쪽에는 아예 손을 못 대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놔 버렸었죠. 네네. 그렇게 묶어놨는데 그 여기는 이 도로가 큰 도로로 생기면서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완전히. 네. 네. 그래 있던 집들도 다 헐리고 뭐 저거니까 그 헐린 집에 이거 뭐 이제 다시 이제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래서 지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저 아래쪽 지금도 조그만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건축 제한 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네? 그때 심정은 아, 어떠셨어요? 뭐 말도 안 있죠, 뭐. 불만 투성이죠. 그래, 이게 정부의 방책만 따라서 이걸 보고만 있어야 되고 허려면 하고 못하면 이거 뭐 말도 아니죠, 뭐. 예,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여기 파평윤 씨 집성촌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뭐요? 지금 현재 네. 그 파평윤 씨 집성촌의 규모, 그러니까 뭐 몇 가구 정도 있다 그런 현황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방. 아니 거기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젊은 사람들을 다 이게 그래 여기 이제 이 파평윤 씨 서울 신내 종친회에 애를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선 여기 기와집 있는데 네네. 이제 이 친구 사촌이지. 그 종선인데 그 사람은 이제 회장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그 쭉 한 10년, 20년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 이제 이 천욱이한테 이제 이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명단을 만들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망우동 또 여기 상봉동 요 근처로 흩어져서 한 이 일가 창립한 사람들이 한 400호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쭉 쳐지고 이 안에는 지금 얼마 없어요. 신내동 안에는 근데 신내동 안에는 한 40집뿐이 40가구뿐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망우동 쪽으로 다 이게 퍼져서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개발이 되는데 이제 묶여 있어서 이렇게 다 떠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새로운 저쪽에 아파트를 지니까 새 집으로? 아파트를 지니까 글로 이제 들어가고 전부 그러고 아주 외지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보니까 식구들하고 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식구들하고 전부 따지면 애들 뭐 전부 한 100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명수로? 네. 1000명 좀 넘겠더라고. 그래서 일가 창립한 사람들 내가 전번에 조사를 쭉 하고 저걸 해봤는데 족보를 가지고 해봤는데 꽤 많아요. 한 400 정도 되겠더라고. 네. 그러면 현재까지 파평윤 씨 집성촌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윤천호 선생님, 윤부영 선생님, 윤상희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저희가 네, 알만한 많이 있죠. 네, 지금 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계세요? 예,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좀 흩어져서
이제 아파트들 이렇게 차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대부분 근처들 있고 그런데 다 가까이들 많이들 있어요. 그럼 그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렬이나 촌수나 뭐. 네, 그게 지금 지금 이 친구분하고 12층간이 돼요. 아, 윤천호 선생님하고요? 예, 우리 가까운 집안이죠. 그래 여기서 24세, 그 내가 34세인데 10대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20촌, 22촌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니까. 예. 22촌 낼 거예요. 신내동 자손들 전부 저 보면은. 예. 그래 이제 그 10대다. 10대면은 이게 2촌, 4촌, 20촌까지 되죠? 10대면? 네, 20촌까지 되는데 그 위에 3대가 이게 자식들이 없이 3대가 그 기자록대 되는 그 3대가 그 위아들로 이렇게 세 분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20촌 막 그 22촌 이렇게. 그래 여기가 지금 내가 34세고 이 천호이가 36세고 38세, 39세까지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할아버지도 차남, 아버지도 차나 지차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확률이 높은 거죠. 천호이는 쭉 위로 내려오니까 확률이 낮죠. 그래서 같은 연배의 이런 저거라도 그렇게 2대, 3대가 차이가 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뭐 같은 집안의 친구인데, 할아버지 버리니까 아주 불편하죠. 네, 그 친구인데. 그럴 때도, 네, 그럴 때도 학교는 있고. 같이 다니는데. 네, 지금 뭐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적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집성촌에만 문제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신내동 집성촌 이렇게 와해 해체 배경이랑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해체는 뭐 다른 게 없고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뭐 그렇게 했다면은 여기에 뭐 우리가 그냥 많이 살았을 거예요. 땅들도 다들 가지고 있고 뭐 이건 밭이 여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노는 게 다 뺏기고 뭐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노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후에 그게 농지개혁법이 48년도에 실행이 됐나? 그런데 이 소작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됐죠. 그게 토지세를 정부에다 다 얼마씩 내고 그래서 저걸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뺏긴 땅은 우리가 찾은 게 별로 없어요. 샀지. 그래서 산 거지.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그래, 그게 아마 땅을 다 뺏긴 게, 논을 뺏긴 게 산을 개간한 그 동기가 됐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야산들이 여기만 야산이 다 개발을 해서 그 윤부영이도 거기 이제 그쪽 그 봉대산 미치고 다 그건데 그 개간을 해서 배나무를 심었거든요. 그게 이제 돈이 된 거예요. 그건 무지하게 고생들은 우리 아버지 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셔서 읽어 놓으신 것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돈벌이가 됐다는 게 이제 수송, 그리고 옹기공장,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장사, 막 이런 것이 돼서 돈벌이, 이 돈에 눈을 띈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가 돈을. 그 할아버지 때는 쌈만 하고 그냥 먹을 게 없을 때니까 그랬을 거야. 아마 형제들끼리 성질이 못됐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무섭다고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보면은 그랬을 거야.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때 논인데 논을 다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밭으로 배밭으로 해서 돈 만드는 걸 알고 그래서 이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죽기 살기 돈을 번 거고 그 양반들은 근면 절약이 이거 그 뭐 우리 아버지 때 한번 그랬어요. 너 인마 근면해야 돼 인마 그거 근면 절약 돈 쓰면 안 돼. 나 같은 경우도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냐 맨날 책 사는 거지. 책만 산다면 돈을 주니까. 그렇죠. 그 명절 때도 용돈 못 받으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그 시대에 그 우리 아버지 때가 거의 다 그래요. 그냥 그 일만 하다 돌아가셔서 그 양반들이 무지하게 그 발전을 시킨 거죠. 돈을 벌고 땅 마지게 마련하고 그게 뭐 10,000평, 20,000평 지금 서울 의료원짜리 그쪽이 다 그 배밭이었었는데 한 20,000평 됐을 걸. 거기 아파트 들어서면서 또 다 수용된 거예요? 그렇죠, 수용됐죠. 그럼 그래 그때만 해도 제 땅값을 다 척줬어요. 그 당시에는요? 네, 이제 그 95년도 그때만 해도. 선생님, 이렇게 많이 키워놓은 집성촌을 지금은 좀 많이 와해가 됐잖아요. 완전히 와해가 됐죠, 완전히. 지금의 집성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 집성촌이 그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서로 돕고 막 그렇게 사는 건 좋지만 너무 완고하다고요. 새로운 걸 저거르지 못해요. 그래 그 양반들의 교훈은 뭐냐? 그 일을 그렇게 하면서 근근절약하고 공부야 공부. 공부. 그 두 가지를 해서 우리 세대만 해도 공부 학교들을 많이 못 갔어요. 우리 세대만 해도 이래야지.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죽어도 학교는 꼭 보내야 되니까. 아주 공부가 좀 모자라도 무조건 보내는 그냥 그런 그런 게 돼가지고 대학들을 많이 다니고 공부 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도 가고 경제과 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들 인류대학들도 많이 가고. 선생님,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할게요. 신내동 집성촌에서 파편윤 씨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된 기억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 전통을 이어갔다는 게 많이 이어왔다는 게 풍습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애들 때는 아마 못할 거예요. 우리 때까지는 그걸 이어왔거든요. 쭉 그것이 상당히 좋은 거죠. 전통을 이어간다는 게. 그런 것들하고 상부상조. 정 있는 마을. 이 상부상조가 잘 되고 또 서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 근데 그런 게 상당히 좋고 중국의 풍습을 나도 가서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그래도 그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모시는 게 공산당 제1조가 뭐냐 공명사상 타파예요. 남녀노소 평등이고. 그게 공명사상 타파 안 된다 이게 그건 남녀노소 평등에 애들도 담배 하나 헤이 하고 담배 쓱 던져주고 어른들은 내 중국 93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자식이 미쳤나. 근데 지금 그런데도 공명상 타파를 못하고 가족 단위로 돼서 춘제 그러니까 정초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부모한테 가려고 그냥 아우성이 나죠. 뭐 매덕이 그냥 움직이니까. 그러면 반면에 이게 집성촌에 사시면서 불편하거나 안 좋은 기억은 있으세요? 안 좋은 불편한 점이 있죠. 아까 전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 행동거지가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네네. 딱 소문 나면 이거 어려우니까. 그놈 자식 아직 못 쓸 자식이다 하고 탁 내놓으면은 그 어렵죠?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러면 다른 집성촌보다 파평윤 씨가 이것은 우리가 제일이다 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으세요? 아니 뭐 그거보다도 이제 여기서 집성촌이 이제 정신의 촌, 네, 임신의 촌, 네.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터가 좁아요. 아주 정말. 그래서 그 양원리에 이제 정신의 촌이 있고 능마을에 그 동구릉 뒷산에 이제 그게 있는데 좁으니까 거긴 정말 아주 완고죠. 형님한테도 절을 했다니까. 우리 친구도 세배절을 우리 친구 정수필이라고 육군 중령한테 내는데 자기 큰형한테 정어리면 꼭 세배를 했대. 그럴 정도로 아주 완고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그런 거에서 완전히 많이 개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고진 않았고. 뭐 그 정도로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후손들에게 파평시 후손들에게 요즘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후손들에게 한마디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래요. 대신 이게 이 서양에 봐도 나도 그 바이언의 집에도 가보고 그 미국에도 이제 가보고 있는데 미국에도 그 가문이 그 쫙쫙 있어요. 네네. 예, 있어가지고 뭐 케네디가 뭐 존슨가 네네. 뭐 그래서 그런 거리 거기 그 집안들 해서 그 집안들이 모든 걸 하거든요. 그 많은 그 정치에 그 진출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건 결 뭐냐? 자긍심이거든. 네. 그게 이제 집안에 이것도 우리가 이런 이 족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출세한 거라지 그걸 좀 모르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런 걸 보고선 너희 조상이 이렇게 됐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자긍심을 늘어주는데 상당히 저거죠. 예, 이제 그런 거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건 결국 이 자기 마음에 그 상당한 그 긍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걸 난 장려를 하고 그걸 하는 것이 옳다. 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너네들은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그 애들한테 나도 숙제를 내고 근데 이제 뭘 찾든 집에 이걸 찾든 우리가 어떻게 내려왔나 찾아보고 숙제를 낸 적이 나도 한 번 그걸 하고 그 다음 그만이야. 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구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 지금 뭐 그것이 저기 변화에 대해서 내가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고 뭐 국가 시책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법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방법뿐이 없죠.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 해도 되질 않으니까 그건 뭐 소용이 없는 걸 거예요. 그러면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제로 이제 크게 봐선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지금 뭐 80평생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잘 살지 몰랐죠, 난. 네.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 시절을 다 때는. 지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거죠? 생각했을 때. 네. 지금 이제 무역 때문에 이제 외국을 많이 다녔는데. 네. 요즘 못 나가시잖아요. 뭐 지금 못 나가죠. 한 10년은 안 나갔지만 그 전에 이제 네네. 바이아들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거기 사는 거 우리보다 못 살아요. 프랑스보다 잘 못 살아요. 실제로. 거기 돈 없어요. 일반인들 별로 돈 없어요. 그건 뭐 저거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미국도 우리 친구들도 거기서 많이 이제 가서 산 애들 뭐 얘기 들어보면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 애들 젊어서 간 애들 가서 세탁소, 뭐 슈퍼마켓, 축두룩 이러고 예? 그렇게 해서 걔네들 생활에 거의 하층 노동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래에 거기 간 애들 가서 만나보고 그런 말이죠. 미국이 세상 돈 없으면 죽는 나라예요. 예, 우리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네.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까지 2차 면담 2부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평윤시 집성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면담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웅수 선생님의 2회차 면담이었습니다.